자, 이제 원가 관리 회계인데 그 6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6페이지. 자, 6페이지를 보면 거기 21년도에 출제된 거를 한번 보게 되면 그 거의 장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두 문제 나오기는 조금 그런데 우리 그 개별원가 정사원가는 두 문제, 개별원가하고 정사원가 두 개를 합쳐놨기 때문에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나머지에서는 다 거의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주로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앞으로 가셔가지고 자 1장이에요. 장마다 한 문제씩. 여기는 원가는 범위가 뭐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장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원가의 개념 및 흐름이다. 자, 첫 번째 줄에 자, 우리는 뭔가 얻기 위해 희생된 이 경제적 자원. 자, 요걸 보고 우리는 원가라고 그래. 원가. 뭔가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 앞에서 재무회계 쪽에서는 예를 들면 뭘 얻기 위해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된 경제적 자원이 현금을 이렇게 100만 원을 줬다. 이게 지금 나한테서 나간 경제적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원가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취득원가라고 하지. 100만 원을 요걸 취득원가라고 한다. 요거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주로 다뤘던 게 취득원가예요. 근데 우리 여기 지금 그 원가 쪽에서, 원가회계 쪽에서 공부하는 원가는 뭘 얻기 위한 거냐면 상품이 아니고 제품이에요, 제품. 제품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제품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희생되냐면 일단은 원재료를 사가져와요. 그리고 직원을 채용해. 이렇게. 직원을 채용해요. 기계를 취득해요. 기계를 취득해. 그리고 건물을 임차를 해. 건물을 임차를 해요.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소비가 되면 바로 이게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소비가 되면 재료비. 그 다음에 직원을 채용해서 이제 직원이 근무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노무비. 그리고 요걸 사용을 해요. 이제 사용을 한다. 사용을 하면 기계 취득해서 사용하면 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임차료가 계산이 되고 등등등등 뭐 전기도 쓰고 뭐도 쓰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예전부터 요걸 보고 재료비라고 그랬고 요 사람을 이 인건비를 노무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제조경비라고 그랬어요. 제조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자, 그런데 이게 비용이냐? 지금 수익을 창출했나요? 안 했나요?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지. 그럼 비용을 대응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공 중이니까 이 재료비와 이 노무비와 이 제조경비를 제공품이라는 자산으로 이렇게 바꿔놔요. 지금 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관련된 수익이 인식이 안 됐어요. 이게. 완성되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완성된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품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제품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자원이 발생했는데 소비해서 이렇게 경제적 자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니까 제공품으로 바꿔놓고 제품으로 바꿔놓고 자 이것이 드디어 판매가 되면 뭘 창출하죠? 매출을 창출하지. 수익을 창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거를 제품에 대한 매출 원가로 이렇게 대응을 시켜요. 대응을 시킨다. 자, 원가회계는 이 제품의 원가가 어떻게 흘러오는지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회사의 제품의 원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거를 계산하는 걸 보고 우리는 무슨 회계라고 그래? 원가 회계라고 그래, 원가 회계. 네? 여기 상품은 사가지고 오면 끝. 할 게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것은 그냥 취득원가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는 이 제품의 원가라고 하는 이 제조 원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그걸 알려줘야 돼요. 이제 그게 원가 회계다. 원가 회계. 자, 그래서 거기 14페이지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비교라고 해가지고 재무회계, 관리회계, 우리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거고, 관리회계는 요 원가 정보를 우리 경영자한테 제공한단 말이에요. 경영자한테. 이렇게. 경영자가 이 정보 가지고 뭐 할까요? 제품의 가격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가격을. 그러면 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 기업 이번 연도 목표 판매량을 결정해야 돼요. 달성을 이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목표 판매량.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 등을 화폐 단위로 표시한 걸 보고 예산이라고 그래요. 예산. 예산을 편성한다 이거죠. 그럼 나중에 실제 이 성과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를 이제 요건 1월 1일 날, 요거는 이제 12월 31일 날, 두 가지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걸 보고 우리는 성과 평가라고 그래요. 성과 평가 이렇게. 그래서 뭘 잘했냐 못했냐 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서 판매량. 그래서 또 그 다음 연도 목표 판매량 또 정해서 또 판매량이 결정이 되면 이제 어떤 활동들이 또 들어가는지 그걸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게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원가에 대해서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원가를 통제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가격 결정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뭐냐면 바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자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는 관리회계라고 그래요.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딱 보자마자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이지. 그죠? 관리회계. 이게 보통 원가에서 한 6문제, 이쪽에 4문제, 아니면 5문제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자, 이 관리회계 내용. 관리회계는 이제 요약하자면 의사결정, 성과평가, 원가통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세 가지 핵심적인 얘기가. 자, 그래서 관리회계는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회계 원칙은 우리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있는 회계 원칙, 우리 기준서죠. 근데 관리회계는 그런 원칙이 없죠. 아니, 그냥 경영자한테 그냥 그 회사마다 보고하는 보고 서식이 다 달라, 이게. 그러면 그거 따르면 되지, 뭐. 꼭 어떻게 양식을 맞춰라 이런 게 아니니까. 자, 보고수단은 재무제표고요. 재무회계는. 관리회계는 특수목적의 보고서로서 회사마다 다 달라요. 자, 시간적 관점은 재무회계는 이미 벌어진 거, 과거 사건에 의해서 벌어진 거고, 관리회계는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고, 이렇게 약간 미래지향적이지, 이게. 자, 원가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재고자산하고 매출원가 정보죠. 근데 관리회계는 예산 편성하고 가격 결정하고 의사 결정하고 원가 통제하고 성과 평가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얘기들 일단 이걸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원가의 기본 용어다. 자, 원가 대상이다. 원가 대상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대상, 원가를 알고 싶어하는 대상. 그러니까 원가를 집계하는 이 집계 대상이다. 원가 집계 대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부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디 가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얼마냐 이거죠. 그리고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회사에 고객이 한 명 찾아오면 이 사람이 나중에 제품 고를 때까지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 이거요. 그러면 고객이 원가 대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래서 원가 대상은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무궁무진하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로 부문하고 제품을 위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 대상 중에서 만약에 활동에 대해서 활동도 있고요. 그래서 공부는 부문에 대해서 먼저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제품, 활동 이런 것들 볼 거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주로 제품하고 부문이에요. 원가 대상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그 원가를 알고 싶어 하는 대상. 근데 공통원가. 자, 공통원가를 다른 말로 간접원가라고 그래요. 이거는 둘 이상의 원가 대상이 공통으로 발생하는 원가예요. 공통원가는. 자, 공통원가는 둘 이상의 원가 대상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원가. 자, 원가 집계는 원가를 모으는 거고, 원가 배분은 그 모으는 거를 원가 대상에다가 뿌리는 거 말하는 거, 원가 대상에다가. 근데 거기 원가 배분 기준 봐보세요. 자, 원칙이 인과관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뿌릴 때 인과관계가 있는, 이 원가 대상에다가 이제 뿌린다. 그 다음에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요 얘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원가 동인이다. 원가를 발생시키는 원인. 원가 발생 원인. 그렇게만 해놓으시면 돼요. 원가 동인은 원가 발생 원인이다. 자, 거기 절단 부문에서 원가는 그 절단 부문에서 사용하는 기계 시간에 따라서, 기계의 사용 시간에 따라서 이 원가가 늘어나고, 전력 부문은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 그 마력수에 따라서 원가가. 그럼 만약에 노무비는 어떻게 될까? 노무비는 작업시간에 따라서 시간당 10,000원이면 작업시간이 많아지면 노무비가 많아지겠지. 이게. 네? 그리고 만약에 식당 부문은, 식당에서 원가는 뭐 때문에 발생할까? 식당에서 원가는 종업원 수에 따라서 종업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가가 많이 발생하지. 그래서 그런 것이 원가 동인이에요. 자, 제조간접비 이제 이 배분해 주는데, 자,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어디로 가시냐면은 3번의 원가 행태라고 하는 거, 일단 시험 문제 이렇게. 자, 여기 앞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보시고, 여기 원가 행태는 시험 문제. 자, 원가 행태에 따른 거, 일단 시험 문제는 여기에 있더라. 여기에 원가 행태. 첫 번째 원가 행태는 조업도에 따라, 조업도가 변동함에 따라서 그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는 원가 행태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조업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이용 정도, 자원 이용 정도. 그러니까 쉽게 그냥 붙여서 쓸게요. 자원 이용 정도, 이렇게. 자원 이용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이용 정도. 이게 이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조업도를 이렇게 자원을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총 원가도 늘어난대요. 그리고 자원의 이용 정도를 줄이면 총원가도 줄어든대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대요. 이렇게.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변동비라 불러요. 변동비. 이렇게. 예를 들면, 자, 전기를 1kW를 썼더니 이 전기료가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러면 2kW 쓰면 어떻게 돼요? 1,000원이다. 3kW 쓰면 1,500원이다. 이렇게 쓰면 쓸수록 많이 발생한다. 원가가. 자, 이거 보고 변동비라고 그래, 이게. 근데 1kW당 500원이에요? 여기도 500원이에요? 여기도 500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kW당 500원씩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보고 변동비라고 그래.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전기가 있는데 내가 하루 종일 켜놓으면 전기세 많이 나오죠. 변동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변동비. 그러면 본인의 변동비는 뭐가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하루 동안 쓰는 돈 중에서 내가 안 쓰면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예? 안 쓰면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자, 근데 2번 있고요, 3번 있고요, 4번 이렇게. 4번.
자, 조업도 4번을 먼저 쓰면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그 총 원가는 일정하대. 총 원가가 일정하대. 내가 쓰든 안 쓰든 일정하게 나온대요. 일정하게. 그러니까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체감 또는 체증한대. 체증한대. 체감 또는 체증한대요. 자, 이런 걸 보고 고정비라고 그래. 고정비. 이렇게. 고정비. 우리 회사에서 제품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빌렸어요. 월 임차료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든 안 하든 우리는 무조건 얼마 줘야 돼요? 100만 원 줘야 돼, 이게. 이게 고정비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많이 이용하든 안 하든 그 임차료는 무조건 내야 돼. 무조건 내야 돼, 이게. 이거 뭐 고정비라고 그래, 고정비.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쓰는 비용 중에서 변동비가 얼마고 고정비가 얼마인지를 봐보세요. 내가 반드시 써야 되는 거는 줄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줄일 수 있는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만약에 불필요한 뭐 술을 먹는다든지 물론 술이 뭐 불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줄일 수 있는 거 근데 무조건 내야 되는 거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고정비가 뭐고 변동비가 뭐고 좀 상대적이지 이게. 자, 일단 변동비, 고정비 특징이 이래요. 자, 내가 100제곱미터 우리 이 공간을 빌렸는데 100제곱미터에서 내가 거기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무조건 그 임차료는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실제로 빌려놓고 문 잠가놓고 하나도 안 써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빌려서 사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그냥 내버려둬도 내야 된다. 근데 여기는 뭐야? 이거는 내가 전기료 쓰면 더 내고 더 쓰면 더 내야 되고 이렇게 변동비가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다음에 이제 요건데 자, 요게 뭐냐면 이 준 변동비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혼합된 거예요. 요 순수한 변동비고 순수한 고정비인데 요거는 이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정비가 이렇게 섞여 있다. 그래서 안 써도 내야 되는 고정비가 있고 쓰면 늘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자 1.km까지는 기본 요금을 내야 되고요. 택시 요금이 1.km가 지나면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택시 요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1.km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게 1.km를 가는데 여기까지는 고정비 내고 더 가고 싶으면 우리 택시 요금을 더 내야 돼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정비에다가 뭐가 플러스 되어 있는 거야? 변동비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내야 된다. 이만큼 내야 된다. 이거 이제 비용이에요. 비용.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자꾸 늘어난다. 늘어난다. 이렇게. 이게 준 변동비죠. 자, 그 다음에 준 고정비. 요 밑에가 가까운 거죠. 고정비. 이렇게. 이게, 요거는 혼합 원가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혼합 원가. 그리고 요거는, 우리 그 계단 원가, 이렇게. 계단 원가라고도 해요. 그래서, 일정, 이 관련 범위 초과 시 우리 고정비가 추가된다. 고정비 추가된다. 이렇게. 고정비가 추가된다.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이게 뭐냐면 이제 만약 고객수.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까지 이 손님이 오면 내가 200만 원 월급 주는 종업원을 1명 고용을 해요. 이만큼 인건비가 나가 이렇게. 그래서 1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저 200만 원 월급 주는 그 종업원은 계속 써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서빙해가지고 상대할 수 있는
이 고객 수가 10명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근데 만약에 11명이 됐다. 즉 말해서 요 10명이라는 요 범위 내에서 이 고정비를 유지시켜 주죠. 요걸 보고 관련 범위라고 그래. 관련 범위. 자, 관련 범위는 이렇게 고정비나 변동비를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그 범위를 말해요. 관련 범위는. 여기서는 고객 10명이 관련 범위죠. 근데 만약에 이걸 벗어나잖아요? 그 벗어나면 추가로 또 한 명을 또 고용해야 돼. 이렇게. 이게 이제 20명까지 이렇게. 그게 지금 또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인건비가 또 나가야 돼. 이렇게. 그리고 20명에서 넘어가게 되면 또 200만 원 주는 또 이 한 명을 더 채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 모습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보고 이제 준 고정비라고 불러요. 준 고정비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구분을 좀 해놓으세요. 이게.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요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면, 자, 여기는 우리가 이용 가능한 자원 이용 정도가 조업도인데, 많이 이용하면 이 원가도 많이 발생해요. 이것을 우리는 변동비라고 그랬죠. 변동비. 이렇게. 근데 한 단위당은 이렇게 일정해요. 이게 단위당이에요. 단위당 변동비. 이렇게. 이 단위당 변동비는 바로 요 기울기 값이 바로 단위당 변동비지. 단위당 변동비. 이렇게. 돼 있죠? 아까 1kW를 쓰면 500원을 내야 되고 2kW 쓰면 또 500원에서 1000원을 내야 되고 3kW 쓰면 1500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요 기울기는 바로 이 단위당 500원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요거 우리가 이게 언제 배운 수학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요 기울기 값은 요거 한 단위당 그 늘어나는 값이란 말이에요. 두 단위면 500원씩 늘어나요. 세 단위 마찬가지로 500원씩. 요건 일정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일정한 걸 제가 요거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조업도가 늘든 줄든 일정하대요. 일정하대요. 이것이 이제 총 고정비예요. 이렇게. 총 고정비. 그리고 여기 이게 일정하다 보니까 요 한 단위였을 때 요것이 기울기 값이 요거였고 또 두 단위였으면 또 요 기울기 값이 이렇게 줄어들고 세 단위면 또 줄어들고 네 단위면 또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점점 기울기 값이 줄어들어요. 기울기 값이 제가 이 단위당 여기는 변동비였고 여기 단위당 고정비는 얘가 자꾸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어. 이것이 이제 단위당 고정비다. 자, 그림을 좀 이해하시는데 위에서부터 총 뭐예요? 변동비 그 다음에 뭐예요? 단위당 변동비 그 다음에 총 고정비 그 다음에 뭐예요? 단위당 고정비.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로 해서 이 두 가지를 좀 해결하세요. 이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도 안 써도 일정한 고정비를 내야 되고 넘어가면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은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것이 이제 준 변동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준 고정비는 일정 관련 범위 내에서 고정비 그걸 넘어가면 또 고정비 추가되고 또 넘어가면 또 추가되는 계단 형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모습을 좀 잡아두세요. 그래서 거기 그림 있죠? 자, 됐고 관련 범위는 고정비, 변동비를 유지시켜주는 범위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요거는 중요하다.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했지만 이제 또 어디서 설명할 거냐면 관리회계 파트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지금 이제 요거 설명하고 뒤에 와서 문제 몇 개 풀고 그 다음부터 설명 안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특히 얘 봐보세요. 이거 4번 고정비. 얘는 내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뭐해? 똑같이 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회사가 노력을 해도 줄일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변동비는 어때요? 적게 쓰면 적게 나오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개념은 뒤에 가서 어디하고 연결될까요?
의사결정. 잘했냐 못했냐 성과평가. 우리가 성과평가할 때 내가 아무리 이거를 줄이든지 늘리든지 했을 때 고정비는 무조건 내야 되거든. 그러면 성과평가할 때 얘는 뭐야? 영향이 없어야지. 내가 잘해가지고 줄인다. 그러면 성과평가할 때 잡아줘야 될 거. 그러니까 요 얘기는 나중에 뒤에 관리회계에서 또 나와요. 여기 앞에서는 그냥 원가를 소개하는 선에서 나오지만, 그러니까 얘는 관리회계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원가회계 끝날 때까지 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예요. 자, 여기는 여기서 할 얘기고 얘는 제품 원가 계산할 때 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원가가 끝날 때까지 할 거지. 추적 가능성이. 이게. 자, 이게 뭐냐면 원가 대상 이게 직접 추적이 가능하다. 직접 이제 추적이 가능하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직접비라고 그래. 직접비. 그리고 원가 대상의 직접 추적이 불가능. 자, 그걸 보고 간접비라고 그래. 간접. 자, 일단 제조 원가에 3요소가 있어요. 아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분류한다 그랬어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이거 원가의 3요소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추적이 가능한 걸 보고 직접비, 추적이 불가능한 걸 보고 간접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추적이 가능한 거는 재료비,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재료비라고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이렇게 직접 노무비. 그리고 당연히 직접 제조 경비죠. 자, 그리고 추적이 불가능한 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간접비. 그래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간접 제조 경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를 다 합쳐서 이걸 뭐라고 부르면 제조 간접비라고 해요. 이렇게 제조 간접비. 지금 옆으로 이렇게 해보면 우리 추적 가능성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면은 첫 번째가 직접 뭐예요? 재료비. 두 번째가 직접 노무비. 그리고 나머지를 다 그냥 뭐라고 부른대? 제조 간접비. 이렇게 다 때려놓는데 이게. 네? 자, 그러면 추적이 가능한 재료비고 추적이 가능한 노무비고 나머지들은 다 제조 간접비래 이게. 자, 이거 한번 지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책상을 만들어요. 우리 회사가 의자를 만들어요. 근데 책상을 만들 때 절단하고 그 다음에 조립해요. 그러니까 조립을 하는데 이게 일로 지나가면서 이제 이 완성된 제품이 나와요. 이렇게. 첫 번째, 책상 만들 때는 나무가 들어가야 돼, 이게. 그러면 책상이라는 지금 우리 원가를 집계해야 되는데 이게 원가 대상이란 말이야? 저 책상의 원가를 알고 싶은데 거기 책상과 직접 추적이 가능한 요 나무, 뭐라고 그럴까요? 직접 재료비. 그러면 여기 직접 재료비는 앞으로 이렇게 부를게요. 다이렉트 매터리얼. 다이렉트. 자, 직접 다이렉트 레이버. 그 다음에 오버헤드 코스트 해가지고 이제 오버헤드 이렇게 OH. 모든 수험서가 다 이렇게 약자를 써요. DM 다이렉트 매터리얼 직접 재료비, 다이렉트 레이버에서 직접 노무비, 오버헤드 코스트에서 제조 간접비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는 직접 재료비예요.
근데 의자 만들 때는 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직접 재료비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조립하고 나서 페인트 칠해야 되는데 페인트. 근데 페인트는 저 책상도 칠하고 의자도 칠한대요. 이것은 페인트가 얼마만큼이 책상, 얼마만큼 의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재료는 간접 재료비, 제조 간접비라고 불러. 제조 간접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절단 부분에서 A라는 사람은 책상만 잘라요. 자, B라는 사람은 의자만 잘라요. 이렇게. 그러면 요건 뭐라 그래? 자, A는 책상만 자르고 B는 의자만 자른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건비는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지.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 이렇게. 근데 이 C라는 사람은 책상도 페인트 칠하고 의자도 페인트 칠해. 이 사람의 인건비는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의 인건비는 제조 간접비가 되겠다. 돼요? 요 사람의 인건비가 책상과 의자의 얼마만큼인지 정확히 나눠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절단하는데 기계가 들어가는데 요 기계가 들어가는데 기계는 책상도 자르고 의자도 자른대 이렇게. 그러면 요 감가상각비는 뭘까요? 요 기계가 책상도 자르고 의자도 자르고 간접 제조경비죠. 네? 간접 제조경비. 제조간접비예요. 제조간접비. 자, 그리고 이 공장은 임차료도 내야 돼요. 전기세도 내야 돼요. 전력비도 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임차료하고 전력비는 책상과 의자와 얼마만큼 되는지 직접 추적이 가능해요? 안 하지. 다 뭐예요? 다 제조간접비예요. 다 제조간접비. 이렇게. 그러면 책상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도 발생한 거고 얘네들 발생한 거고 얘네도 발생한 거고 다 발생한 건데 추적이 불가능하죠. 이게. 그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찾아서 이 제조간접비는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찾아서 배부 기준 찾아서 배분해야지. 원가 대상에 배분해야죠. 원가 대상에 배분해야 되겠다. 원가 대상에 배분해야 되겠다.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얘네들 추적이 가능하대잖아요. 이게 이미 어디 달라붙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책상이고 이게 의자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여기 달라붙어 있어요. 추적이 가능해서 이렇게. 근데 이 제조간접비는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찾아서 이 제조간접비를 여기다가 얼마 여기다 얼마 얘는 뿌려야 돼요. 여기다. 왜냐하면 제조간접비가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원가로 안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분명히 얘네들 때문에 발생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다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정확한 게 아니고 합리적인 배부 기준으로 뿌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냐면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직접 추적이 가능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하고 그 다음에 간접비는 나머지 추적이 불가능한 것들. 거기 그 위에 직접 재료비 보면 다이렉트 매터리얼 DM이라고 되어 있고요. 직접 농업비는 다이렉트 레이버에서 DL.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OH라고 부를 거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사결정. 자, 우리가 첫 번째 원가 행태, 두 번째가 추적 가능성. 자, 추적 가능성. 이렇게 두 개 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사 결정에 따라 거기 그 관련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비관련 원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여기는 직접비, 간접비가 있었고 여기는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있죠. 추적 가능성은 아까 뭐에 제품 원가 계산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제품 원가 계산 이렇게. 제품 원가 계산. 근데 지금 요 밑에 나오는 의사결정. 자, 여기는 말 그대로 진짜 의사결정과 관련된 뒤에서 볼 거예요. 의사결정 관련된 거. 여기 의사결정과 관련된 거라 했지.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이제 오늘만 요거 앞에서 보고 한동안 안 봐요. 얘만 하다가 관리 파트 가면 이제 얘네들이 나와 이제. 거기 가서. 자, 일단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를 관련 원가라고 하고, 그러면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 우리는 관련 원가라고 그래. 그리고 비관련 원가는 말 그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예요. 비관련 원가는. 자, 관련 원가에서 이제 시험 문제, 자, 요거 기회비용이라는 단어. 그다음 비관련 원가에 이 매몰 원가라고 하는 단어, 매몰 원가, 매몰 원가 이렇게. 자, 미래 이 현금 지출 원가 이렇게. 자, 일단 요게 중요하네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관련 원가에서 보면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부분, 자, 그거는 두 가지로 써보면 최선안을 선택함에 따라 최선안 선택함에 따라서 포기된 차선안의 최대 효익 이렇게. 그 다음에 최선안을 포기함에 따라서 얻게 된 차선안의 최대 효익, 요게 이제 기회비용인데, 지금 제가 여기 위에다 쓴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의미인데, 자,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학원 공부하고 있다. 근데 이거 학원에서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어. 신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느끼는 만족도가 100이에요. 근데 만약에 학원에서 공부 안 했다면 어디 있었을까요? 얘가? 어디가 계실 거예요? 집에 있다. 집에서 있는 거는 90밖에 만족이 안 돼서 학원에 막 뛰쳐나가고 싶어, 이거. 가서 공부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그 집에 없다 그러면 여행 갔다, 여행 갔다. 여행은 한 80 정도 만족을 준대요. 그럼 어디가 있냐, 또 나머지? 뭐 술집에 가 있다. 70 정도 만족을 준대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의사결정할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생각 안 해. 항상 고민하는 건 뭐야? 첫 번째와 최선안과 차선안을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둘 중에 고민했을 때, 이 최선안을 선택함에 따라서 포기되는 차선안의 최대 효익이 얼마예요? 90을 내가 포기하고 100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 90을 보고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도가 90이면 내가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100을 얻기 때문에 90을 포기하는 거지. 그래서 얼마가 남아요? 10이 남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최선을 선택한 거, 이거 100을 얻는데 포기되는 차선의 최대 효익 얼마예요? 90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그리고 이 밑에 거 봐보세요. 최선화 얼마를 포기함에 따라서 100을 포기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차선의 최대 효익이 90이지. 얻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이 똑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예? 90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회비용은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의사결정할 때는 차선안보다 최선안이 나으니까 최선안을 선택하죠. 그러면 차선안에서 포기되는 그 최대 효익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이거예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최선안을 내가 만약에 포기한다면 차선안에서 얻게 되는 최대 효익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네? 두 가지는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기회비용이라는 말 그거 좀 반드시 알아두시고, 왜냐면 이거는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거예요. 어디 갔어요? 의사결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기계장치를 내가 새로 신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신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캐시플로우가 투자하기 전에 캐시플로우보다 나아야지. 그 나으면은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하기 전에 얻었던 캐시플로우가 기회비용이겠지. 그런데요. 의사결정이다. 자, 그리고 메모론가가 있어요. 메모론가. 자, 이것은 과거 과거 의사결정으로 이미 지출된 원가예요. 과거 의사결정으로 이미 지출된 원가. 이렇게. 과거 의사결정으로 이미 지출됐기 때문에 이미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의사결정할 때 이걸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원가지. 매몰이라는 얘기는 묻어버린다, 이거. 묻어버린다. 이렇게. 자, 1년 전에 내가 치킨집을 열었어요. 1억을 투자했네? 1억 투자했어요? 근데 지금 왔는데, 지금 이거를 계속 할지, 아니면 폐업할지, 지금 의사결정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하게 되면 매달 300만 원을 벌 수 있대요. 근데 폐업을 하게 되면 요것은 한 1,000만 원을 이제 받을 수가 있대요. 이렇게. 1,000만 원을. 근데 여기 매달 300만 원씩 벌어들인다 그러면 12달이 되겠죠. 3,600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계속 할 거냐 폐업할 거냐 하는 이 의사결정할 때는 예전에 1억 투자한 거는 어차피 계속해도 1억 투자한 거는 바꿀 수 없고 폐업을 해도 1억 투자한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옛날에 1억 나간 거는 지금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할 거냐 폐업할 거냐는 이 메모론가는 고려하지 말고 계속했을 때 얻게 되는 캐시플로우와 폐업했을 때 얻게 되는 캐시플로우 중에서 선택을 한다. 우리가 왜 선택했어요? 기회비용보다 크니까. 에? 그러니까 얘 차선안보다 최선안이 더 나은 것은 이 차선안을 포기하면 폐업하는 거를 포기하고 이걸 선택한다 이거예요. 에? 이렇게. 근데 저기 예전에 1년 전에 1억 원 투자한 거 치킨집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사결정할 때 어차피 3,600을 선택해도 1억 투자한 거는 마이너스는 있고 폐업해도 1억 나간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의사결정할 때 전혀 영향이 없지. 네? 이렇게 그렇게 돼 있다. 자, 메모론가 개념 그것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통제 가능 원가다. 통제 가능 원가 여기 통제 여부에 따라서 네 번째 통제 거기 이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 통제 가능 원가, 통제 가능 원가, 그 다음에 통제 불능 원가 이렇게 나눠지죠. 이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 뒤에 가면 이제 원가 통제라든지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주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 빼고 나머지는 다 관리회계하고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제 안 나와요. 이제 뒤에 관리회계 파트에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지. 자, 통제 가능한 원가, 통제 불능한 원가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일하는데 우리 회계부서에서 한 달 동안 소모품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50만 원은 쓸 수 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당신 부서는 50만 원 정도는 물품 사는데 그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부여해줬어요. 재량을 부여해줬어요 이게. 그럼 우리가 그 50만 원 통제 가능한 원가지. 그럼 50만 원 중에서 좀 적게 쓰게 되면 우리 부서가 잘한 거죠. 저렇게 쓰니까. 근데 이 통제 불능 원가라고 하는 거는 5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회사 전체적으로 물어봐서 돈을 타내든지 해야 돼요. 근데 일단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걸 잘했냐 못했냐 그거는 내가 책임지는데 5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회계부서 자체에서가 아니라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뭘 사야 되는 그런 이 물건이면은 그거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나은 사례로 좀 들 텐데 통제 불능 원가는 내가 성과평가할 때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내가 책임질 원가가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근데 통제 가능 원가는
나한테 재량을 줬으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잘했으면 칭찬받는 거고 못했으면 그거는 이제 이 어떤 뭐 벌을 받겠죠. 거기서 그 제재에 따라서 이렇게. 근데 통제 불능원가 가지고 너 잘못했다. 나는 그거 내가 재량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책임 묻는 거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회사의 성과평가 시에는 그 사람이 통제 가능한 원가만 가지고 통제 가능한 수익 창출 가지고 그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를 따져야지. 통제할 수 없는 거 가지고 그 사람한테 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시켰냐 그러면 안 됐지 이게. 네? 재량이 없는데. 자, 여하튼 나중에 나올 얘기. 지금 이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옆에 1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다음 중에서 원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정비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변동하는 원가이다. 1번 틀렸죠. 1번이 답이지. 아니 고정비는 조업도 증감에 따라 일정한 원가 일정한 거. 1번이 답이에요. 자, 2번에 간접원가는 뭐예요? 추적할 수 없는 원가고 매몰 원가는 과거 의사결정은 이미 발생한 거예요. 기회비용은 자원을 다른 대체적인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 거기서 얻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최선한을 포기하고 다른 대체한으로 할 때 얻게 되는, 그리고 변동비는 조업도 증감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여기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거예요? 총원가는 변동하지, 변동비는.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8번 문제가 없어요, 8번. 틀린 거. 직접비가 뭐예요?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거. 고정비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에 2번이 틀렸네. 고정비가 아니고 뭐죠? 간접비. 간접비. 자, 3번의 변동비는 조업도 증감에 따라 같이 변동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는 중요한 용어예요.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용어예요. 아까 제가 추적이 가능한 재료비를 직접 재료비, 추적이 가능한 농업비를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그 외의 경비를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자,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를 우리는 기초 원가라고 그래요. 기본 원가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재료가 있고 사람이 있었으면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이 재료 가지고 뭔가 뚝딱 만들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이렇게. 근데 요거는 뭐냐면 재료는 가만히 있고 요건 사람의 힘이고 요건 기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를 뭔가 전환시키고 변환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요걸 보고 가공원가라고 해요. 또는 다른 걸로 바꾼다라고 해서 전환원가. 사람의 힘, 기계의 힘. 요거 사람의 힘이고 요건 기계의 힘이에요. 기계 감가상각비 뭐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요건 사람 농업이고. 이 용어 좀 알아두자. 결론은 뭐가 중복돼 있어요? 직접 농업비가 중복돼 있지. 네? 이렇게. 그래서 거기 4번에 보면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합이고 전환원가는 직접 농업비와 제조간접비의 합이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좀 체크하시고.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 사실은 그 다음 내용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뒤에 걸 좀 해야 요 앞에 이 계산 문제들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그 뒤에 또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